우리는 평소에 게임을 즐깁니다. 아마 오늘도 어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화면 안에 존재하는 도시가 누군가의 15살짜리 일기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이것은 그 도시를 꿈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빼앗긴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84년 에스토니아 탈린, 냉전의 그늘이 여전히 동유럽 전체를 짓누르던 시절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베르트 크루비츠. 예술가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15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며 교실 대신 회색거리를 택했습니다. 담배 연기와 동유럽 특유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핀란드에서 불법 복제된 한 롤플레잉 게임의 규칙집이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 그 해적판이었습니다. 규칙집 안에는 드래곤을 죽이고 던전을 탐험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루비츠는 곧 그 이야기가 자신의 도시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탈린에는 성이 없었습니다. 기사도 없었습니다. 이곳엔 무너진 이념의 잔해, 잊혀진 거리의 이름들, 그리고 술집에서 밤을 보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법 대신 정치를, 용사 대신 탐정을, 중세 왕국 대신 폐허가 된 항구 도시를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트 위에 세계 하나를 찍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엘리시움, 6000년의 역사를 가진 가상의 세계였고 크루비츠는 그것을 20년 동안 키웠습니다. 2005년 당시는 크루비츠가 울트라멜라놀리란 록밴드에서 작사가와 리드보컬을 하던 시절입니다. 탈린의 한 술집, 어느 술 취한 밤, 스피커에서 티에스토의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순간 엘리시움이라는 세계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그는 훗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화가 알렉산더 로스토프를 비롯한 음악가, 화가, 작가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버코트라고 불리던 무리였는데 고교 중퇴자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아나키스트 집단으로 모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차를 마시고 내일은 세계를 지배한다. 그들은 엘리시움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며 그 도시의 골목을 걷고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치적 사건들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10년간의 테이블탑 RPG 세션이었습니다. 아무도 돈을 받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이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13년 크루비츠는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5년을 매달려 쓴 장편소설 신성하고 끔찍한 공기는 엘리시움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문학계는 이 소설을 SF와 순문학을 동시에 넘나드는 희귀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학이론가 요한나 로스는 그것이 SF와 순문학 사이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허문 매단되는 소설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상업적으로 실패하여 1000부에서 1500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고 크루비츠는 몇 년간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부터 10년 넘게 쌓아올린 세계가 10,000명도 잃지 않은 세계가 됐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고 엘리시움은 서랍 안에 잠겼습니다. 그 서랍을 다시 연 것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작가인 카오르 켄데레였습니다. 그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세계로 게임을 만들어. 2016년 크루비츠와 동료들은 탈린의 낡은 갤러리를 점거해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말이 스튜디오지 실제로는 불법 점거한 건물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며 작업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자움, 러시아 아방가르드 시인들이 만든 구성언어 자움에서 따왔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정신을 차리다라는 관용구의 줄임말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그들은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초기 제목은 분노와의 휴전 없이였으며 신성하고 끔찍한 공기와 동일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임의 출시 예정 시기는 2017년이었지만 현실은 험난했고 계획은 언제나 틀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수십만 갈래로 뻗어나가는 이 서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크루비츠는 정신을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그리고 게임업계 통틀어 동유럽 사람들이 때때로 하는 것이라고 그가 에둘러 표현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스스로를 게임 개발의 무사스토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가 3년 동안 쓴 텍스트는 50만 단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웬만한 장편소설 1,000권 분량이었고 모두 그가 직접 썼습니다. 팀 전체를 통틀어 게임 개발 경험은 제로였지만 그들은 자음을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갔고 2019년 10월 15일 디스코 엘리시움이 출시됐습니다. 게임 미디어가 처음 이 게임을 접했을 때의 반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게임은 존재할 수 없다. 술 취한 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형사가 쓰레기 더미가 된 호텔방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임. 전투는 거의 없고 대신 24개의 내면의 목소리가 매 선택마다 캐릭터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게임. 가장 단순한 결정, 예컨대 누군가에게 실수로 한 말이 게임 후반부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게임이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더 게임 어워즈 시상식에서 이 게임은 후보에 오른 4개의 부문을 전부 수상했습니다. 최고의 RPG, 최고의 인디게임, 최고의 서사,
그리고 신인 인디 게임상, 시상식 역사상 4관왕을 달성한 게임 타이 기록이었습니다. 시상대에선 작가 헬렌 힌드페르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감사한다는 수상 소감을 남겼고 그 말은 게임 커뮤니티 밖으로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쿠르비츠에게 올해의 젊은 문화인사상을 수여했습니다. 국가가 고교 중퇴자 출신의 게임 개발자에게 문화훈장을 건넨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계는 에스토니아 시인 아르비 시그가 없었다면 반도 안 됐을 것입니다. 엘리시움은 이제 에스토니아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문화자산이 됐습니다. 게임은 결국 500만 장 이상이 팔렸고 매출 7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입니다. 사실 출시 전부터 자움은 이미 순수한 문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돈은 언제나 조건을 달고 옵니다. 개발 초기부터 캔데레가 끌어온 투자자이자 에스토니아의 대부 마루구스 린나메는 돈이 부족할 때마다 자금을 댔고 최종적으로는 지분 83%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낡은 갤러리를 점거해 매트리스를 깔고 자던 아나키스트들의 회사 지분 대부분이 처음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그 구조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쿠르비츠는 글을 썼고 동료들은 그림을 그렸으며 아무도 지분 구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9년 게임이 대박났고 흥행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출시 당시 30명이던 팀은 1년 만에 100명 규모의 회사가 됐고 자본은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쿠르비츠와 핵심 개발진은 출시 전 9개월간의 극한 크런치로 탈진해 있었습니다. 후속작을 구상해야 했지만 몸과 정신이 먼저였습니다. 그 공백 사이에 나머지 팀은 확장판 파이널 컷 작업을 이어갔고 지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1년 여름 쿠르비츠와 동료들이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회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음의 지분 구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주주 린나메가 자신의 지분 46.8%를 외부에 매각했고 그 매수자는 일마르 컴퍼스가 이끄는 투자법인이었습니다. 컴퍼스는 이로써 자음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허나 아무도 이를 쿠르비츠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쿠르비츠는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회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로스토프와 힌드페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조용히 조직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3명 모두 비자발적으로 자움을 떠났습니다. 퇴사 통보는 처음에 잠깐의 휴식이라는 말로 포장됐습니다. 내부 증언에 따르면 당시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끝이 아니야. 엘리시움 세계를 만든 창작자들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끝낼 리 없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 쿠르비츠와 로스토프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규 최대 주주가 자움의 자금을 이용해 자신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탈취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스코 엘리시움 속편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던 아이디어 스케치 4점이 단돈 1파운드의 외부로 위출됐다가 동일 인물에 의해 자움의 480만 유로에 되팔렸다는 것, 창작자 자신이 만든 세계의 후속편 씨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480만 유로짜리 거래의 도구가 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컴퍼스는 린나메의 지분을 사기 위해 약 450만 유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자움 자체 자금에서 꺼낸 거라는 게 쿠르비츠 측 주장입니다. 스케치를 1파운드에 가져간 뒤 자움에 480만 유로에 되팔아서 그 돈으로 회사 지분을 샀다는 것, 즉 회사 돈으로 회사를 산 구조라는 겁니다. 반면 회사 측은 이것이 직장 내 비위 및 IP 탈취 시도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맞섰습니다. 쿠르비츠가 15살의 노트에서 시작해 동료들과 함께 25년 가까이 쌓아온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게임의 IP를 그 창작자가 탈취하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적 다툼은 이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소장이 오갔고 일부는 취하됐으며 일부는 비밀유지 협약 아래 봉인됐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이 자움 내부에서는 디스코 엘리시움의 후속작이 조용히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코드명 X7, 쿠르비츠가 창조한 세계를 쿠르비츠 없이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내부 시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원작의 정신을 잇는 작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팀 내에서 모였습니다. 작가 도라 클린드지치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기적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2024년 2월 중순 자움은 X7을 전면 취소하고 직원의 약 25%를 해고했습니다. 원작 크레딧에 마지막까지 이름이 남아있던 작가 아르고 투올릭도 그 25% 안에 포함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한때 쿠르비츠 측과 갈등을 빚으며 회사 편에서 증언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마저도 결국 해고됐습니다. 이로써 디스코 엘리시움의 원작 개발진 전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움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 이름을 채웠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쿠르비츠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쿠루비츠는 중국 퍼블리셔 넷이즈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스튜디오 레드인포를 차리고 신작을 개발 중입니다. 게임의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그리고 엘리시움이라는 세계는 법적으로 여전히 자엄의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익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게임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악 산업에서, 영화 산업에서, 출판 시장에서 창작자는 언제나 자본보다 먼저 그 자리에 있었으나 자본이 들어온 뒤에는 언제든 잉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쿠루비츠가 특별히 불운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받는 순간 그 작품의 통제권을 잃을 위험이 생기는 방식은 창작자와 자본이 만나는 오래된 공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디스코 엘리시움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형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깨어납니다. 쿠루비츠는 그 캐릭터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결국 알코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에서 시작해 결국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15살 소년의 노트에서 시작된 도시는 500만 명에게 팔렸고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창조한 사람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세계는 남았으나 그 세계를 꿈꾼 사람은 지금 새 노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처음부터 이 이야기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왜곡될 이 진심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당연한 것은 없는 세상을 보여줄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